이번 사연은 결혼하면 가부장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또라이 같은 남친과 시원하게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 준비 중인 예신입니다. 이제는 예신이었습니다가 맞겠네요. 남친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어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도 크고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친은 30대 초반이고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저를 웃겨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소소하게 선물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술자리를 자주 갖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른 여자는 쳐다도 안 보고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 평소와 다름없이 즐겁게 통화를 했습니다. 남친이 이번 추석에 시골에 내려가는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차례 지내고 외가는 안 가냐고 물었어요.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는데 남친은 갑자기 외가는 무슨 외가냐? 여자는 결혼하면 명절에 친정 가는 거 생각도 하면 안 된다 하길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평소에 남친은 아이를 좋아하고 혼자 사는 집에 제가 가면 제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음식도 잘해주었어요. 그러더니 남친은 결혼하고 나면 자기는 보고 자라온 대로 가부장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고 남편이 가정적인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큰 집과 자기네 집의 분위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따라야 한답니다. 여자는 결혼하는 순간 팔려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노비나 다름없다고 하더군요. 순간 의심했어요. 나와 헤어지고 싶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남친에게 그런 분위기를 보고 자라면서 큰어머니나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자기는 남자이니 손해볼 것이 없답니다. 남친이 또 얘기를 하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 것이고 맞벌이는 없다. 너는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친이 나이치고 돈을 적게 버는 편이라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더 이상 욕심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남친은 대출도 있고 서울에 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도 빠듯하면서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인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친 직업이 몇 년이 지나더라도 연봉이 크게 오를 직업도 아닙니다. 그럼 아내가 될 사람에게 맞벌이를 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다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남친 말이 산후조리원은 무슨 이러더군요. 자기는 아이가 태어나도 일을 해야 하니까 저를 돌봐주거나 하지 못할 것이랍니다. 저 혼자 알아서 미역국 끓여 먹으라고. 육아도 여자가 혼자 하는 것이니 아이가 놀아달라고 해도 자기는 엄마에게 가라고 말할 거랍니다. 그럼 전업주부는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육아와 살림을 해야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갖다 주면서 가사도우미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했더니 여자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나요? 지금은 공주 대접을 해주고 있지만 결혼하면 바로 달라질 거라네요. 이런 또라이 새끼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바보였던 거죠. 사람 볼 줄 모르는 바보. 저는 저희 아빠가 가부장적인 편이라서 아빠 같은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남친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나왔던 거예요. 남친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본인의 생각을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요? 그랬더니 제가 안 물어봐서 말을 안 한 것이라네요. 지금까지 자기가 다정하게 대해준 것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장난치듯이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남친이 얘기를 하니 너무 배신감이 들어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결혼하면 가부장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길래 나도 종노릇하러 들어가려고 이렇게 배우고 자란 것 아니라고 절대 오빠 생각대로 될 일은 없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간 연락 없이 지내다가 남친 전화가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생각 좀 해봤냐고 하더군요. 여자는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후회 없겠냐 묻길래 후회할 일 없을 것이라 말했죠. 남친은 지금 결혼을 진행 중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했습니다. 정말 미친놈 같았어요. 남친을 사귀어보니 남자는 대부분이 가부장적이더라고. 근데 그걸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오빠는 대놓고 그걸 드러내고 나한테 무조건 맞추라고 하니 내가 고생길에 접어들 걸 뻔히 알면서 결혼하고 싶겠냐고 했죠.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남친은 전화로 저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네가 어디 가서 자기 같은 남자 만날 것 같냐고 하길래 너같이 돈도 못 벌면서 남성 우월주의에 찌든 남자는 정말 못 만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부장적인 마음으로 원 없이 살고 싶으면 한 달에 3천 이상 벌라고 했어요. 그럼 맞춰줄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 탓도 있겠죠. 예전에 장난식으로 말할 때 진심인지 아닌지 좀 더 자세하게 대화를 해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면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 헤어졌을 테니까요. 내일은 부모님께 자세히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네, 잘하고 계신 거 맞습니다.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찌질이 새끼네요. 누가 봐도 미친놈입니다. 혼자 살기도 빠듯한 놈이 참 개소리가 심하네요. 이번 사연은 아들, 딸 차별로 키운 외할머니가 딸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이 정말 심했던 사람입니다. 사연 중에 차별을 받고 자란 딸들의 사연이 많던데 저희 외할머니가 한 짓에 비하면 양반인 것 같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이혼한 후에 아들 낳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이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아서 저희 엄마와 이모들은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으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엄마의 정이 그리워 외할머니에게 찾아갔더니 귀찮다고 외할머니는 찾아온 딸들을 식모살이를 보내버렸습니다. 외할머니는 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해요. 딸들이 결혼해서 사는 곳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재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은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계조부는 하는 사업마다 말아먹게 되어 월세방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은 빚을 내가며 아들 방에 TV를 놓아주고 친구들 오면 밥해 먹이고 장가를 보내고는 살림도 도와주고 아이 낳았더니 아이도 다 봐주었습니다. 외할머니에게는 참 안 좋은 일들만 생겼습니다.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나서 죽다 살아났고 장사가 될 만하면 건물주에게 장사를 뺏기고 한겨울에 물난리가 나서 수천만 원짜리 기계 버리게 되는 등 그래서 늘 빚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계조부와 사이에서 낳은 외삼촌은 오냐오냐해서 키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외할머니를 구박하며 살더라고요. 외할머니는 딸들 다 필요 없다던 사람이었는데 오냐오냐해서 키운 자식들이 외면하고 구박하니 딸들을 찾더군요. 명절 때 부르는데 저희 엄마를 비롯해서 이모들도 시댁에 가야지 남 차례 지내는데 가겠어요? 외할머니는 함께 살던 계조부가 돌아가시니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딸들에게 우리 근처로 이사오라 했답니다. 돈 한 푼 보태준 적 없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 이모가 떡볶이집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경기가 좋을 때라서 자영업으로 돈을 많이 벌 때였습니다. 그곳에 외할머니는 자기 남편과 함께 찾아와서 구걸하듯 돈을 달라고 했답니다. 사위들 밥 한 번 차려준 적 없는 장모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 하는데 저희 이모부가 좋아했을까요? 본인 생일에는 그렇게 딸들을 불러댔습니다. 그리워하는 듯한 말로 시작해 딸들을 생일에 오게 했지만 가보면 음식 하나 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참 어이없네요. 외할머니는 친손주 외손주도 엄청 차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재혼해서 낳은 딸도 오빠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시집갔다고 합니다. 그 이모는 해온 것 없다고 시댁에서 시집살이 심하게 당했다고 해요. 외할머니 교통사고 났을 때 수술 못 받으면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딸 시댁에 부탁을 해서 수술비를 빌려놓고는 나중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안 갚았대요. 사돈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집을 짓는 문제로 외할머니가 사는 임대아파트에 6개월 정도 함께 산 적이 있었습니다. 신세 지는 동안 공과금과 생활비 모두 책임졌죠. 외할머니는 매일같이 이웃집 효녀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외숙모에게 전화로 어떻게 외할머니 모시고 살았냐 했을 정도예요. 외할머니는 며느리 욕을 엄청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집 딸들은 지 엄마한테 잘 못한다고 옳게 야단도 치고 그런다는데 너희들은 옳게 하나 휘어잡지 못하냐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다가 제가 외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시어머니들이 욕먹는 것이라고요. 언제는 외숙모를 복덩어리라고 추켜 세우더니 이제 와서는 외숙모를 그렇게 욕을 하냐고. 할머니는 아들, 딸도 차별했지만 친손주, 외손주도 심하게 차별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외손주들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염치로 그러는 거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할머니가 외손주들 밥 한 번 먹인 적 있냐고, 오로지 친손주밖에 모르고 사셨으면 외손주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다 지어지고 외할머니 집에서 나왔는데 외할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같이 살자고 했답니다. 아들네는 말도 안 듣고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본인을 이해 못해서 함께 살기 힘들다고 했대요. 저희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내가 엄마 남편이야? 안 좋은 일에만 맞이 찾고 나한테 언제 자식 취급해 준 적 있어? 그동안 낳아줬다고 왕래는 했는데 이제는 싫어. 엄마가 며느리 욕하는 거 듣기도 싫고 아들만 떠받들고 살았으니까 거기 가서 책임져 달라고 해. 이렇게 말하고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외삼촌이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긴 하더라고요.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엄청 구박을 받으며 산다고 합니다. 이번 사연은 기세등등해서 막말과 욕질을 하던 시어머니가 후회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이고 아이 둘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았냐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는 시어머니, 우리가 가족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안 보고 살 수 있냐는 시어머니의 말에 평생 이렇게 살 것이라고 면박을 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남편도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어렸을 때 빼고는 맞벌이로 살아왔어요. 남편 외벌이로 살 때도 제가 사놓은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경제적 기여도는 제가 남편보다 훨씬 높아요. 결혼 전에 남편은 부모님이 싫다고 항상 말했어요. 어릴 때 시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엄해도 너무 엄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엄하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자식들에게 풀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렇게 자기 부모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지더라고요. 다달이 20만원씩 용돈을 드렸고 2주마다 시댁에 방문을 했고 명절 때는 하루 자고 와야 했습니다. 남편은 더한 얘기를 했지만 싸워서 이 정도가 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도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비난을 자주 했어요. 만나서도 늘 구박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제 편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저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둘째 돌잔치 때 일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부터 제가 노산이었기 때문인지 둘째를 낳고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큰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작게나마 둘째 돌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돌잔치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친정 따로 식사 자리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날짜를 시어머니 마음대로 정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기는 했지만 따르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만나기로 한 며칠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새끼나 며느년이나 뭐 하느라 전화를 안 하냐? 이게 첫마디였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욕을 하시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라 했더니 화가 나면 할 수도 있다며 더 욕을 심하게 하더군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욕까지 하더라 말했더니 별일 아닌 듯한 태도. 자기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인 거 몰랐냐? 나도 욕 듣고 산다. 이러는데 자식은 그렇다 쳐도 나는 며느리 아니냐 했더니 딸같이 생각해서 그렇다 생각하래요. 식사 자리에서 정말 냉랭한 분위기로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전화로 추석 지나고 여행을 가자고 하셨어요. 몸도 안 좋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어머니 마음대로 움직여주며 구박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해서 짜증이 나는데 시어머니는 또 욕을 섞어가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제가 가고 싶겠어요? 돈 없어서 못 간다고 최대한 좋게 말했죠. 작년에 해외여행 다녀오셨으니 다음에 가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너 지금 여행 보내준 거 유세 떠냐고 정말 욕 나오는 거 꾹 참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똑바로 하라고 소리소리 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카톡으로 시어머니께 따졌습니다. 매번 이렇게 화내고 막말하시는 거 싫다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에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신세한탄을 하며 우셨대요. 며느리에게 이런 소리나 듣고 살려고 그 고생을 하며 살았냐 했다고. 그 말 듣고는 마음이 약해져서 시어머니에게 마음 풀어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전화했다가 시어머니로부터 정말 막장 같은 소리만 들었네요. 여행 보내줬다고 유세 떠냐?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지. 너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가면 나한테 돈 내라는 거냐? 나는 너 아픈 거 진짜인지 모르겠다. 너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처음 인사 와서 가족 사진을 그렇게 쳐다보는 애가 어디 있니?
너 근데 돈 왜 안 주니? 아주버님 이사할 때 돈 보태달라며 집 팔아서 1,000만 원 달라고 하셨습니다. 너 이번엔 심각해. 너네 시아버지도 화났어. 너 아들 낳았다고 유세 떠냐? 아주버님네는 딸만 둘입니다. 딸만 낳았다고 형님을 그렇게 구박을 했어요? 내가 네 돈 받았냐? 내 아들이 번 돈이지.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해보니 너가 아주 못된 며느리란 걸 알겠더라. 넌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거지꼴로 살 거야. 우리 아들이 돈 더 준다는 거 네가 박바구겨서 20만 원 주는 거 다 안다. 넌 우리들한테 대접받을 생각하지도 마. 이 정도만 적을게요. 시어머니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게 예전에 형님네 부부 사이 안 좋을 때 형님에게 네 자식들 고아원에 보낼 테니 넌 집에서 나가라고 내 아들은 내가 거두겠다고 소리 질렀던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의 반응에도 화가 많이 났었어요.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말하며 힘들다고 했더니 자기 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럼 이혼하자 하더군요. 저도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남편은 시댁 흉이나 보냐며 자기도 못 참겠다고 하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며칠 뒤에 남편은 태도를 바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겠다고 하길래 부부 상담을 받자고 했죠. 상담을 받으며 서로 노력했어요.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시어머니가 선물과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가 멍한 채로 살던 때라서 별 생각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장문의 톡으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막장인지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에게 한 짓들을 낱낱이 적어서 보냈고 그 톡은 시아버지와 형님에게도 똑같이 보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짚어가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는 이혼도 불사하고 시어머니와 모르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남편과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제 뺨을 때렸고 또 때리려고 하길래 제가 남편을 엄청 때렸습니다. 경찰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이혼 한 해 만에 하다가 남편이 결국은 저한테 저자세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재산은 제 앞으로 돌렸고 남편이 저를 때리고 시어머니가 정신병자같이 굴어서 우리가 이혼 위기에 놓였던 것 등을 남편 직장에 알리겠다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남편이 또 나에게 과격한 행동을 할 때는 이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남편에게 아이들 양육비 안 받고 평생 안 보여줄 것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겁을 먹은 것인지 정신을 차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1년간 부부 상담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차단해 주었고 저희는 2년 뒤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고 제가 누구 때문에 화난다고 하면 개거품을 물고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는 자상한 아빠이고요. 저도 작년부터 직장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집안일도 남편이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되긴 하지만 남편의 노력이 보이니 만족하고 삽니다. 올해 초에 시어머니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본인이 사과도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이라고요? 어머님은 자식들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고 며느리들은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머님 같은 사람은 안 보고 살아야 우리 가정이 유지된다고 했어요. 괜히 잘 살고 있는 아들 부부 건드려서 또 사내 못 사내 하게 만들지 말고 신경 끄고 편히 사시라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가족인데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겪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족이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상처를 준다는 거요. 평생 시댁 식구들과 안 보고 살렵니다. 형님도 시댁에 안 가고 아주버님만 시댁에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외로움 속에서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며느리만 보면 설거지를 만드는 시어머니와 이기적인 신우를 한꺼번에 참교육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만에 시댁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제가 바보 같아요. 조금 지켜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곧바로 눈눈이 해버릴 걸 그랬네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요점만 간단히 말할게요.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신우는 애를 데리고 시댁에 와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했는데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요. 본인 친정에 가서 거의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놀고 먹다가
집에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여태껏 지가 먹은 밥그릇 한 번 설거지하는 꼴을 못 봤어요. 신우는 본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이 그 어린애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우 아이에게 모두들 조심해야 해요.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신우가 개지랄을 떠니까요. 자기 아이 비위 맞춰주지 않고 울렸다고 난리를 칩니다. 못된 시어머니도 더 못된 신우 앞에서는 별 수 없나 봐요. 신우는 김장 때도 자기 아이 밥 먹이고 자기 밥 먹고 빈둥대다가 김치만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남들 다 일하고 있어도 본인 할 거 하며 쉬고 있는 사람. 남편이 신우에게 한마디 하면 자기는 애보고 살림하느라 힘든데 친정에 와서 좀 쉬는 걸 가지고 그러냐고 또 개지랄을 떱니다. 맨날 친정에 와서 쉬면서 뭔 개소린지 미친년이란 말이 저절로 나와요. 제가 욕한 거 거부감 드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저절로 욕이 나오네요.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분이세요.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하는 남편 아침밥은 꼭 챙겨줘라. 몸에 좋은 음식은 남편을 먼저 먹이는 것이다. 힘든 남편 집안일 시키지 말고 네가 다 해라. 시댁 일은 며느리가 하는 것이다. 며느리는 시댁에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인지.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도 직장 다녀요. 남편과 같은 회사 다니고 연봉도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시댁 식구들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나 봐요.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은 머릿속에 지우개가 지워버리나 봐요.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가 없을 때 어떻게 식사를 차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면 반찬을 10가지는 꺼내요. 저와 남편이 라면을 먹어도 배추김치, 물김치, 갓김치 등등등, 쉬어서 물러빠진 오이소박이 깻잎김치 등등 10가지가 넘는 반찬을 꺼내세요. 그릇에 덜어서 주시고 남은 밑반찬은 작은 반찬통에 옮겨 담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거지할 그릇이 반찬을 담아 먹은 그릇들과 원래 반찬이 담겨 있던 통까지 엄청나죠?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각자 먹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반찬통까지 설거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있을 때 이렇게 설거지거리를 만드는 거죠. 신우는 설거지할 인간이 아니고 시어머니는 저 부려먹으려고 일부러 설거지거리를 만든 사람이니 그 설거지 누가 하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남편이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두세 번 설거지를 했더니 남자에게 설거지 시킨다고 시어머니가 하도 난리를 쳐서 그냥 제가 했어요. 설거지 양이 하도 어마어마하니까 남편이 옆에서 함께 해주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설거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오히려 시아버지는 오픈마인드예요. 그깟 설거지 며느리가 하면 어떻고 아들이 하면 어떻냐고 하는 분이십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여러 가지 반찬을 꺼내 놓으면 그 반찬들이 다 맛있고 신선해서 다 잘 먹는 것도 아니에요. 메인 요리도 아니고 김치 종류 여러 가지를 꺼내봤자 사람들은 먹는 김치만 먹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많은 김치 종류들을 꺼내서 놓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거죠. 저 있을 때 설거지거리 만들어서 시키려는 거요. 잘 차린 한상도 솔직히 메인 요리 2가지 정도가 있고 김치 종류 서너 가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설거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밥도 안 먹혀서 얼마 먹지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요리가 있어도 맛도 별로 모르겠고 맛있게 처먹기만 하는 신우 보면 젓가락을 뺏어버리고 싶고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요. 시댁에 갈 때 설거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부러 식사 시간 피해서 가기도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굳이 밥을 먹자 하셨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그 많은 제기들의 그 많은 그릇들까지 설거지에 설거지를 거듭하다가 남편에게 며칠간 성질이란 성질은 다 냈네요. 제가 성질 부리는 거 남편이 말없이 받아줬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이혼도 불사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지난 명절 이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질을 부려서 그런지 남편이 나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뭐라 하셨죠.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 났거나 눈치가 정신병 수준으로 없는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3년 동안 바보같이 당해준 것만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고마워해야죠. 남편 설거지 시킨다고 뭐라 하시는 시어머니한테 설거지하기 싫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계속 저보고 설거지하라는 시어머니에게 저 이제 시댁에서 설거지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번 시댁에 갔을 때 또 남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밥을 차릴 때 시어머니가 반찬을 모두 꺼낸 후에 냉장고를 뒤져서 반찬을 더 꺼냈어요.
그 전에는 설거지거리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던 제가 반찬을 더 꺼내니까 시어머니가 좀 의아스럽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밥을 먹고 어김없이 남편이 설거지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죠. 시어머니는 또 저에게 설거지를 왜 남편 시키냐고 뭐라 하시고 그날은 신우까지 나서서 자기 엄마 거들더라고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해야지 이러는 신우에게 제가 그랬어요. 형님은 여자 아니냐고요. 시댁에 와서 형님 설거지하는 꼴 한번 못 봤다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새겠냐고 했어요. 친정에서 그렇게 공주짓을 하는 형님이 시댁에서는 참도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비아냥거렸어요. 맨날 아이 어리다고 핑계나 대고 김장 때도 일 전혀 안 하고 김치만 가져가는 형님이 어디 나가서 욕먹을 짓이나 하고 다니겠지 이랬더니 신우가 저에게 지금 뭐라 그랬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형님 무서워서 이제 여기 못 오겠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도 우리 맞벌이라 집안일 똑같이 하고 있고 친정에 가면 남편은 대접만 받고 오는데 내가 왜 여기서 온갖 잡일을 다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더 짜증나는 건 못생긴 딸만 끼고 앉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신우라고 말했죠. 신우가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는데 남편이 신우를 밀쳐서 신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신우는 세상을 잃은 듯 오열을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분하다는 것인지 큰 소리가 나니 남편이 설거지 도중에 거실로 나와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 그대로 두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달간 시댁에 가지 않고 연락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2달 만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깟 설거지 잠깐 하는 것이 싫어서 이러냐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시댁에 아예 안 가고 살 건 아니라고요. 곧 가긴 할 건데 시댁에서 제가 설거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하는 모습은 앞으로 못 보실 거라고요. 형님처럼 놀고 먹기만 하다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 나는 손님으로 가서 먹고만 올 것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꼴 보기 싫으면 지금 말씀하시라고 저는 안 가고 남편만 보내겠다고 했죠.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 후에 시댁에 가서는 저 진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핸드폰 보며 놀다가 차려진 밥 먹고만 왔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의 표정이 안 좋았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눈치를 봤겠죠. 근데 시어머니와 신우의 안 좋은 표정 때문에 저는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우가 이해 안 가는 게 자기 딸이 한참 예쁠 때인데 외삼촌이 같이 놀아주지 않고 피해버리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신우는 평소엔 자기 딸을 상점 모시듯 해요. 그러다가도 자기 짜증나면 아이한테 짜증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자기 딸을 상점 모시듯 해야 직성이 풀려요. 자기 딸이랑 놀아주다가 울리기라도 하면 개지랄을. 그러니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피해버리겠죠. 저도 신우 무서워서 신우 아이 피해버려요. 인형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저에게 같이 놀자고 하면 잠깐만 이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방으로 쫓아오면 화장실에 가서 한참 핸드폰 보다가 나오고요. 얼마 전에 신우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외삼촌과 외숙모가 조카 놀아주는 꼴을 못 봤다고요. 제가 신우에게 말했어요. 애가 아주 못돼 먹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기부터 한다고요. 그럼 형님이 와서 애 울렸다고 난리를 치는데 누가 애랑 놀고 싶겠냐고요. 사실 저는 주말에 친한 언니 아이를 봐줄 정도로 아이를 예뻐하는데 얘는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신우 표정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가끔 용돈을 주니 그걸로 외숙모 노릇 다 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려고요. 착하게 살려다가 남편이랑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서요. 남편도 제가 잘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처음부터 부당한 것에 대해 난리를 치고 막아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자기도 잘 몰라서 제가 몸고생 마음고생한 것이 미안하대요. 암튼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시댁에 가서 놀고 먹기만 했으니 이번 추석 때는 전날 가서 차례 음식을 좀 할까 생각도 합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에서 신혼집을 비롯해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남편이 시댁에 충성하라고 해서 참교육을 해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이 다가오니 작년 추석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요. 작년 추석 때 남편과 며칠간 말다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약속했던 명절에 양가 번갈아 가면서 가자는 약속을 남편이 어기려고 해서 다툰 것인데 나중에는 저보고 남편이 계산적이란 소리를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굴었더니 남편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네요. 결혼한 지는 2년 되었어요. 저는 30살, 남편은 32살입니다. 둘 다 적당한 나이에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연애 기간이 길었던 것은 아니지만
둘 다 경제적으로 안정도 되었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친정은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한 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나름의 교육 철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금전적으로는 자식들에게 그리 관대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의 재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기억 속에 언제나 알뜰한 분들이었습니다. 허투루 돈을 쓰는 경우는 없었지만 주변에 인심은 어느 정도 쓸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석사 과정까지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쓸 돈은 좀 모자라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때부터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석사 과정 마치고 취업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저 학사 과정까지 마치도록 해주었으니 이제 돈 모아서 결혼을 하든 버는 돈으로 여행을 다니든 알아서 하라고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오가고 나서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결혼할 때 시댁에서 땡전 한 푼 받은 것 없습니다. 남편이 7급 공무원이에요. 아들 잘 키웠는데 장가 보낸다고 아깝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신혼집은 친정에서 해주셨으니 예단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은근히 서운해 하셨습니다. 대놓고 말씀하셨던 건 아니었고요. 친정엄마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냐 했는데 저희 엄마는 저를 토닥여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시댁은 많이 가부장적인 분위기입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명절, 시부모님 생신과 결혼기념일에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며느리돌이 운운하시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와 남편은 약속을 했습니다. 명절 한 번은 시댁에 먼저 가고 한 번은 친정에 먼저 가는 것으로요. 남편은 남동생과 여동생이 한 명씩 있는데 3남매 중 장남이고 저는 언니 하나 있습니다. 언니는 결혼해서 외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으면 두 분이서 명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명절에 안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서 여행을 가도 되고 하니 부모님 신경 쓰지 말고 저희 마음대로 명절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추석이었는데 첫 명절이라 시댁에서 점심때 출발해서 저녁 때쯤에 친정에 도착했더니 저희 아빠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친정으로 출발한다는 전화를 받으시고 아빠는 직접 마트에 가셔서 식재료를 사다가 음식도 해놓으셨어요. 작년 설에는 설 전날 시댁에 갔습니다. 도착해서 차례상에 올릴 음식도 하고 저녁도 먹고 시댁에서 잤어요. 일찍 일어나서 차례상 차려 차례 지내고 시댁에 오신 친척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하다가 저녁나절에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에는 설 다음 날에 가서 부모님과 시간 보내다가 저녁 때 집에 왔고요. 문제는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과 명절에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시댁과 친정에 가기로 약속을 했었으니 이번 추석 때는 친정에 먼저 가자고 말을 하려 했어요. 근데 남편은 당연한 듯 말하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는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가까운 바닷가 펜션을 잡아 시댁 식구들과 하루 자고 오자고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죠. 우리 결혼 전에 약속과 다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그런 거 일일이 따지고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저는 약속대로 이행해달라는 입장이었는데 남편은 저보고 고집이 뭐 그렇게 세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안쓰럽대요. 동생이 미혼이라 며느리가 너 하나뿐인데 명절에 우리가 안 가면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명절에 찾아올 자식이 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안 가면 되겠냐 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은 서울이고 시댁은 지방이라는 것을 강조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부모님을 더 자주 뵙기라도 했냐 따졌죠. 할 말이 없는지 남편은 막무가내로 명절에 시댁에 가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며느리로서 도리는 해야 한다는 개소리와 함께 우리 부모님은 매번 우리 챙겨주고 간섭이란 것은 없었다고 했죠. 근데 오빠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아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든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끌고 다니는 차, 오빠가 애지중지하는 시계 누가 사줬냐 물었습니다. 이런 것들 누리게 해준 처가에 대해 고마워할 줄 알아야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남편이 참 어이없게도 저에게 계산적이라네요. 계산적이라는 소리 이왕 들은 거 할 말 다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 결혼할 때 한 푼도 지원해 준 것도 없으면서 나에게 매번 돈 없어서 힘들다 소리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 것 같냐? 시아버지는 내가 무뚝뚝하고 시부모 어려운 줄 모르는 잘난 며느리라고 소문내고 다니신다는데 나는 성질이 없어서 표현 안 하는 줄 아냐?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낌없이 해주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냐? 오빠가 이딴 식으로 하는 거 우리 부모님이 서운해도 참기만 할 것 같냐? 했더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사람 사이에 물질적인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도 와야 나도 마음 주고 정도 주고 하는 것인데 시부모님은 나한테 마음도 전혀 안 써주면서 바라는 것만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을 오빠는 본인 부모님이라고 짠한 마음이 들어서 나한테 효부가 되길 강요하면 정말 양심 없는 인간이라고 했어요. 다음날 남편이 차키를 집어들고 나가려길래 우리 아빠가 사준 차를 끌고 싶은 마음은 드냐고 짜증을 냈어요. 오빠가 염치 없는 사람이면서 나에게 계산적이라고 했고 어차피 나 계산적이라는 소리 들은 거 앞으로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굴 테니 그리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대중교통으로 출근했어요. 퇴근해서 남편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자기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서 일도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왜 양심 없는 짓을 했냐 물었죠. 결혼할 때 처가에서 집 해주고 명품 시계 해주고 차도 사주었는데 사위란 사람이 고마움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되겠냐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해준 것도 없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런 게 불만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우리 집에서 해준 것들 시댁에 생색 한번 낸 적도 없었는데 계산적이란 사람이란 소리 들었다고. 내가 계산적인 사람이었으면 오빠 같은 없는 집에서 자란 공무원과 만나서 결혼했겠냐고 했습니다. 오빠는 우리 집에 머슴처럼 살아야 당연한 것이니 앞으로 그리 살라고 했습니다. 명절에는 당연히 친정에 가야 하고 친정에 무슨 일 있다는 소리 들리면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가라 했어요. 싫으면 우리 부모님이 해준 집에서 살지도 말고 차도 타지 말고 시댁에 해준 것들 전부 돌려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며칠에 걸쳐서 한 거예요. 결국은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추석은 친정에서 보냈습니다. 저희 아빠가 추석 연휴에 여행 다녀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번만 여행 취소해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길래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 추석을 같이 보내자고 부탁드렸고 나중에 친정부모님께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요. 본가보다는 처가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시댁을 더 챙기게 되었고요. 작년 추석과 지난 설에는 친정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남편과 얘기했어요. 내가 양보할 테니 명절이 되면 앞으로 시댁과 친정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가자고요. 사람 심리가 그런가 봐요. 뭔가를 베풀면 적당히 생색을 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암튼 지금은 그런 대로 살만해요. 이번 사연은 예비 시부모에게 할 말을 했다고 쓰니님의 부모님 욕을 한 예랑의 뺨을 때리고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뻔했다가 겨우 정신 차린 여자입니다. 내년에 30이 되네요. 호칭은 그 새끼라고 하고 싶지만 제 글을 읽는 분들을 위해서 전 남친으로 할게요. 예비신랑 이런 말도 저는 익숙치가 않아서요. 전 남친은 저보다 6살 많은 남자였고 직장인입니다. 연애 기간은 3년이었어요. 전 남친은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외동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니 전 남친은 쉬는 날, 야근 없는 날마다 부모님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전 남친은 자상하게 얘기도 잘 들어주고 배려심도 깊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한 사람이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듬직하게 제 곁을 지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랑 싸움을 해도 항상 먼저 손을 내밀던 사람이었고 그런 만큼 저도 전 남친에게 잘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전 남친은 저에게 가끔 무리한 부탁을 하곤 했어요. 가끔 부모님 가게에 일손을 도와달라는 부탁이요. 고깃집 알바를 해본 분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여름에 죽을 맛이에요. 저는 집에서도 고기를 구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빠가 구워주시는 분위기. 지금까지 제가 전 남친 부모님 가게에 가서 굽고 나르고 한 고기가 1000인분이 넘을 거예요. 제 잘못이겠죠. 처음에 그 가게에 일을 하러 제 발로 걸어 들어갔으니까요. 전 남친과 보통 주말에 데이트를 했어요. 한 번은 만난 지 2시간도 안 돼서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부모님 가게에 단체 손님이 온다고 일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이 걸려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렇다고 하니 너무 아쉬웠죠.
제가 미쳤죠. 나도 가서 도울 테니 얼른 손님 치르고 다시 데이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전 남친은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같이 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날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바로 집에 갔죠. 그 후로 전 남친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자기 혼자 돕는 것은 무리라고 하면 마음 약해져서 돕게 되더라고요. 제가 호구짓을 한 거죠. 처음에는 부탁하는 말투로 도와달라 하던 전 남친이 나중에는 당당하게 도우러 오라고 하더군요. 이 일로 한번 대판 싸웠어요. 싸운 이후로는 부모님 가게에 일손을 도우러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전 남친이 프로포즈를 했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부모님 가게를 우리가 물려받게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저는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친에게 미리 말을 했죠. 나는 오빠가 회사원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부모님 가게 안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요. 전 남친은 당연한 거 아니냐 말했고 음식점 운영하는 거 정말 힘들다고 자기도 못할 것 같다고 말하길래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 전 남친이 인사를 왔고 저희 부모님은 전 남친을 좋게 봐주셨어요. 얼마 전에 전 남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남친 어머님은 가게 일을 둘이 도울 테니 일손 걱정도 별로 없고 한 5년 뒤부터는 둘이 하면 되겠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권리금은 얼마나 받으면 될까 하시더니 아버님에게 여보, 우리 가게 애들한테 팔고 그 돈 가지고 여행이나 다니며 편하게 살아요. 이러시는데 저 정말 진심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남친의 표정을 살펴봤는데 별 반응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는 식당을 물려받을 마음이 없고 죄송하지만 일손을 도울 생각도 없다. 지금 회사에서 일도 많아 스트레스도 많다. 종업원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했더니 전 남친 부모님 표정이 굳어지고 전 남친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전 남친은 따라 나와서 저에게 엄청 화를 내더니 자기 부모님께 가서 사과를 드리라고 하더군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하냐고 했죠. 주말에 한 번씩 부모님 가게 일을 좀 도와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눈치 보이거나 하면 그만두고 가게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아직 어려서 세상을 잘 모른다고 훈계질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짧게 얘기했어요. 오빠는 그럼 오빠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라고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나랑은 여기서 끝내자 했습니다. 전 남친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난 사람처럼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터무니없는 인신공격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욕을 하는 거예요. 너네 아버님이 혹시 과거에 여자 걸려서 굽신거리며 사는 거 아니냐는데 이게 무슨 미친 소린가 했습니다. 그 말에 나 오늘 사고 친다 생각하고 전 남친 뺨을 2대 때렸어요. 지금도 2대로 끝낸 것이 아쉬워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그 긴 세월을 낭비한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일주일 지났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러는데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저한테 정말 욕 좀 해주세요. 전 남친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고 하니까 살짝 마음이 약해지려 해요.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고 쓰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결정 잘한 거 맞죠? 댓글입니다. 만약 남자가 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개소리에 님이 믿고 넘어가면서 그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어.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님은 진정 미친년이라고 칭할게요. 저 남자는요, 이미 사회에 진출할 수 없는 도태된 장사에 길들여진 남자입니다. 집 밥벌이가 그것밖에 안 돼요. 회사 생활을 해요. 적응 못합니다. 즉, 사람 간 관계에서 이미 실패한 인간입니다. 조직 생활의 환멸을 느껴서 떨어져 나간 놈들 하루벌이 노가다나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저 남자는 부모 장사하는 빽 믿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장사를 포기해요? 사람 이중성은 님이 아는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저런 종자는요, 온갖 권모술수로 상대를 끌어들인 후 남의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남자 집에 인사 갔는데 거짓말한 거 봐봐요.
이미 멘탈이 님을 득템해서 지 유전자 쓰레기 종자들 줄줄이 낳게 만들어서 님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자를 위한다고요? 위하기는 위하죠. 그런데 여자는 지 새끼 낳는 도구, 나는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아서 돈 버는 일 하는 게 우선, 와이프는 내가 받는 스트레스 풀어주는 밤에 만나는 여자, 그리고 내 새끼 줄줄이 낳아주고, 그리고 외부 인건비 안 쓰고 데려다 쓸 수 있는 여자, 이 정도입니다. 님이 잘 모르고 실수한 거니까 저 개셀이 다시 찾아오든 상대도 하지 마시고 지랄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나이입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 아빠한테 그딴 소리 하는데 마음이 약해져? 에라이, 왜 그러고 사냐? 아니야. 마음 약해지면 잡아. 평생 그 남자랑 알콩달콩 식당 운영하면서 살 수 있어. 절대 남친 버리지 마. 다른 년이 재수없게 그놈 걸리면 어떡해. 그냥 네 선에서 그런 놈 용서해주고 다시 잘 해보길 바래. 다른 여자도 똥은 선택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어. 3년 시간이 아까우니 꼭 다시 잘 해보길. 장사가 잘 되면 종업원을 둬야지.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노동력 착취하려고 하네. 꽁으로 일 시키면서 가게를 나중에 파시겠다? 진짜 도둑놈 심보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남자가 퍽이나 정상이겠다. 쓰니 제발 정신 차려요. 아버님 욕까지 했다면서요. 도대체 왜 흔들려요? 부모 욕하는 순간 정뚝떨 아닌가? 이해가 안 가네. 님 결혼하는 순간 노비 인생 시작인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님의 부모님이 조상님께 잘하셨나 보네요. 이런 지옥의 문 앞에서 구해주셨으니 전 남친은 아마 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할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속아 넘어가면 호구죠. 님이 귀한 딸이면 님을 귀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님의 일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요. 세상엔 또라이도 많지만 참 좋은 사람도 많아요. 아쉬운 점은 아직 님이 그 좋은 사람을 못 만난 겁니다. 뻔뻔하게 거짓말해놓고 지 부모 앞에서 입 싹 닫고 사과하라고 지랄하는 거 보고 소름 안 돋았어요? 님한테 왜 그러는지 알아요? 별 미친 짓 하고도 싹싹 빌면 마음 약해져서 받아줄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런 놈들이 어차피 빌면 다 받아주게 돼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없이 상대 인생 망치는 새끼들이에요. 정신 차려요. 창창한 앞길 남자 하나 때문에 말아먹고 비참해지고 싶지 않으면 싹을 잘라버려요. 제 말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도 요식업인데 요식업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부모님도 힘들지만 자식도 마음이 무겁고 몸도 힘들답니다. 아직까진 우리나라는 여자는 요식업 쪽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무봉금 노예 한 명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정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는 이상 결혼하실 거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셔야 님 정신건강에도 좋고 미치지 않을 겁니다. 부모 욕한 사람이랑은 절대 인연 맺지 마세요. 결혼하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쓰니님, 제가 님보다 엄청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30대 언니로서 한마디 해주면 쓰니님을 빛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 앞으로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여나 못 만난다고 한들 못 만나면 어때요? 능력도 있고 아직 젊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나이인데요. 오래 만난 사람이라 헤어지면 아쉬울 것 같고 생각해보니 좋은 추억도 있어서 고민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쓰니님을 그렇게 하찮게 대하고 부모님까지 욕하는 이상한 사람을 익숙함, 편안함 때문에 계속 안고 가려고 하지 마요. 후회되겠지만 나중에는 평생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소중한 존재인 쓰니님만을 생각해요. 지금 그런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가기엔 쓰니님이 너무 소중해요. 마음이 약해지긴 뭐가 약해져. 친구야, 정신 차려. 아무 죄 없는 네 아버지 욕먹이고 무릎 꿇고 사과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게 말이 되냐? 쓰니 나이면 충분히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다. 저런 남자 만나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고 본인 일 하면서 커리어 쌓고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남친한테 쓰던 시간, 돈, 부모님한테 쓰는 게 더 행복하고 값진 일이에요. 이번 사연은 집에서 차별을 받고 자란 쓰니님이 못된 언니 결혼 상대 앞에서 식구들이 한 못된 짓을 낱낱이 까발리고 왔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정에서 구박덩어리로 자란 딸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결혼해서 맞벌이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곳에 글을 보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자매 중에 둘째입니다. 2살씩 차이가 나요. 언니는 첫째라 부모님께 사랑 많이 받았고, 막내는 막내라서 예쁨 받고 중간에 끼어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 서름받고 자랐다는 둘째 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부모님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막내라고 제 동생을 많이 예뻐했고, 아빠는 첫정이라서 그런지 언니를 많이 예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선생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항상 미움만 받던 딸이었어요. 언니는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저는 언니 때문에 기가 죽어 살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늘 끼고 살았던 인형이 하나 있었는데, 언니는 그 인형을 숨겨놓고 제가 멘붕이 와서 울고불고 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언니가 그러는 것을 분명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언니에게 뭐라 한 적은 없습니다. 뭔가를 먹을 때도 언니는 제가 먹을 것까지 전부 먹어치우고는 실실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 부모님은 알고 계셨는데 언니에게 전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초등학생일 때 언니에게 덤볐다가 아빠에게 엄청 맞은 적이 있었어요. 언니가 제 과자를 다 먹어서 제가 언니를 밀쳤는데 언니는 넘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저를 방으로 끌고 갔고, 방에서 저는 아빠에게 엄청 맞았어요. 그 어린 딸에게 그렇게 심한 욕까지 했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아빠에게 그렇게 혼나고 있을 때 언니는 방문 틈으로 저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그때 그 눈빛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아빠에게 한참 혼이 나고 거실에 나왔는데, 그때 언니와 동생과 엄마는 TV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 적어봤어요. 이 일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집에서 예, 아니요, 이 두 가지만 말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 남보다 못한 그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아이 취급을 하더군요. 어렸을 때 큰아빠가 가까이 사셨어요. 초등학교 때 큰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큰엄마와 큰아빠가 계시는 큰 집은 저에게 피난처나 다름없었어요. 큰아빠와 큰엄마는 저에게 부모의 정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 그분들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가엾게 여기셨나 봐요. 그렇게 가까이 사는데 그 인간들이 저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큰아빠와 큰엄마가 모를 리 없었겠죠. 저는 매일같이 학교 끝나고 큰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큰엄마가 간식도 주시고 숙제도 시켜주시고 사촌 언니가 다니는 미술학원도 함께 다니게 해주셨어요. 학원이 끝나고 나오면 가끔은 큰아빠가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큰아빠는 저와 사촌 언니의 손을 잡고 치킨을 사서 큰 집으로 가서 모두 함께 먹었는데 제 기억 속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큰 집에서 치킨을 먹으면 다리는 전부 제 거였어요. 제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큰아빠와 큰엄마나 사촌 언니에게 다리를 양보하는 것도 제 마음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촌 언니에게 들었어요. 그때 제가 집에서 구박받으며 사는 것을 큰아빠와 큰엄마가 사촌 언니에게 얘기를 해주었고 저에게 다리를 양보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촌 언니도 제가 불쌍해서 흔쾌히 양보를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고마운 분들, 큰아빠와 큰엄마, 사촌 언니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끔 눈물이 납니다. 저는 항상 기도했어요. 큰아빠와 큰엄마가 내 부모님이고 사촌 언니가 내 친언니가 되게 해달라고요. 사촌 언니는 마음씨가 좋은 만큼 공부도 잘했습니다. 사촌 언니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집에서 미쳐 날뛰며 좋아하다가 아빠에게 무지막지하게 혼났네요. 저희 언니는 삼수를 하고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비싼 기숙학원까지 다니며 삼수를 했지만 결국 대학을 포기했어요. 저는 사촌 언니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저를 자주 챙겨주는 언니가 너무 좋았습니다. 언니가 다니는 대학에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잡생각이 안 들어 마음이 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촌 언니가 다니던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언니가 삼수를 하고도 대학을 못 간 그 해에
제가 대학에 합격을 했으니 부모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부모님은 저에게 알아서 대학을 다니라고 돈 한 푼 못 준다고 했습니다. 20살이 되었으면 알아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어요. 중고등학교 내내 문제집 값을 달라는 것도 눈치 보며 달랬습니다. 수능날 도시락도 저희 큰엄마가 싸주셨어요. 등록금 납부기 일이 끝나가는데 부모란 사람들은 모른 채를 하고 있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사촌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울기만 하고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사촌 언니가 저희 집으로 달려왔어요. 사촌 언니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한참을 달래주고 나서야 진정하고 사촌 언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저에게 일단 집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집에 와서 방에서 울고 있는데 큰아빠와 큰엄마가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큰아빠가 저희 아빠에게 도대체 왜 얘한테만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라서 얼어붙어 있는 저의 손목을 큰엄마가 획 낚아채고는 가자, 따라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끌어내셨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저와 큰아빠, 큰엄마에게 그까짓 거 데리고 가서 잘 뽑아 먹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던 아빠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는 듯 하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큰엄마에게 이끌려 집을 나왔습니다. 곧바로 큰엄마와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쇼핑하러 가서 옷도 사고 신발도 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사촌 언니는 선배로서 저를 잘 안내해주고 친구처럼 얘기도 들어주고 했습니다. 대학 생활 열심히 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격증도 따며 대학 생활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졸업 후에 대기업 연구직으로 취직을 했고 저도 같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직장이 멀어서 자취를 하며 살았습니다. 돈 걱정도 별로 없었고 마음이 편하니 성격도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큰아빠와 큰엄마에게 뭐든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었고 대학 학비와 용돈까지 대주신 분들이니 저는 그분들에게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큰엄마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큰엄마는 돈 잘 모아서 결혼 자금이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큰엄마를 협박하듯이 해서 큰엄마 계좌번호를 알아냈고 저는 매달 50만 원씩 입금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큰아빠와 큰엄마 계좌에 각각 50만 원씩 입금을 했는데 주말에 집에 갔더니 큰아빠가 현금을 찾아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돈 얼른 가져가라고 주셨는데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 돈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돈 다시 입금하고 큰아빠는 저에게 계좌번호 부르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알려주니까 또 현금으로 돈을 돌려주시고 저는 다시 그 돈을 입금하고 한동안 반복을 했더니 큰아빠도 포기하시고 고맙다 하셨습니다. 직장 생활도 신나게 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밝은 모습으로 동료들을 대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같은 회사 남자 직원과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도 참 어이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혼주석에 큰아빠와 큰엄마를 앉도록 하고 싶었고 힘든 과정을 거쳐 결국 제 결혼식 혼주석에는 사랑하는 큰아빠와 큰엄마가 앉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큰아빠는 저 혼자만 오라고 해서 큰 집에 갔습니다. 큰아빠는 저를 앉혀놓고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돈이 총 얼마인지 계산하기 귀찮아서 대충 맞춰서 통장으로 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받겠다고 하고 큰아빠와 큰엄마는 받으라고 협박하며 계속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졌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있다가 큰 집 내부 인테리어 할 때 가구랑 가전제품 주문해서 큰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긴 셈이네요. 저는 집에서는 구박덩어리였지만 그 외에는 인복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큰아빠와 큰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천사 같은 시부모님과 착한 남편, 내 베프 사촌 언니까지 있으니 항상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언니 결혼한다. 집으로 와라. 이렇게 적힌 문자. 그 인간들이 왜 나를 찾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연락처도 모르고 살았고 나는 그 집 식구가 아니니 그 문자를 무시해버렸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그래도 가봐야 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역겨운 사람들인데 내가 못하러 가냐고 짜증을 냈고 남편은 저를 다독이며 가서 풀고 지내는 것이 저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냐 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돈 들어가는 멍청이였는데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며 풀긴 뭘 푸냐고 남편에게 있는 대로 화를 냈어요. 내 마음 몰라주고 혼자 착한 척을 하는 것 같아 남편에게도 반감만 들었습니다. 제가 입에 개거품을 무니 남편도 포기하고 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 인간들의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언니가 주말에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했으니 그때 오라는 얘기였어요. 사촌 언니는 임신 중이라 신경 쓰이게 할 수도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남편 말에 짜증이 나서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그곳에 갔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반가운 척을 하는 그 사람들, 언니는 저에게 결혼 상대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언니의 결혼 상대가 들어와서 인사를 하더니 저에게도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며 반가워하는데 그 사람도 역겨워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남편에게 동서라고 부르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엄마와 언니, 여동생은 주방에 있었고 나머지는 거실에 있었는데 제가 언니 예비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20살 때부터 큰 집에서 지냈다는 것은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들었다고 하더군요. 부모란 사람은 나를 구박만 했고 언니란 사람은 내가 부모에게 혼나거나 맞고 있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던 사람인 것도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내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을 주지 않아서 큰아빠가 화가 난 마음에 나를 데려다 딸을 삼았는데 그 사실도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제 옆구리를 잡더군요. 아빠란 인간은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나는 부모의 묵인하에 언니에게 항상 뺏기고 괴롭힘 당하며 살았고 언니에게 덤비기라도 하면 아빠에게 처절하게 혼나고 맞고 살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못된 사람인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반인인 척 가면을 쓰고 살기는 하나 보다고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신기하다고 했어요. 아빠란 인간은 사색이 되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혼주석에 큰아빠와 큰엄마를 앉게 했겠냐고. 어렸을 때 내 부모란 사람들과 언니란 사람이 나에게 했던 짓들을 전부 얘기하자면 며칠 밤을 세워도 모자라다고. 나는 주말마다 큰 집에 찾아가는데 이 집에는 10년도 넘게 안 오다가 오늘 처음 왔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된 본성을 숨기고 연기를 하며 살아갈 테니 결혼해서 행복하시라 했습니다. 남편에게 가자 했고 나오면서 다시는 여기 안 올 테니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상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 같다고 자기가 몰라주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모르고 한 행동이니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계속 착한 척을 하고 그 사람들과 잘 지내라는 권유를 계속했다면 남편과 사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정신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아버지를 간병하는 남편을 독하게 말렸던 시어머니가 본인 간병을 하러 오라길래 찾아가서 병실을 뒤집어 놓고 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병수발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요. 이 말을 하면서 몇 마디 독설을 덧붙였어요. 저는 제가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남편도 외동입니다. 남편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둘 다 모은 돈이 적지 않은 편이었고 양가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받아 대출 없이 신혼집을 마련해서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용 반반했고 따지고 보면 저희 쪽에서 조금 더 했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은 30대 후반이에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 하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잘하셨고 막말도 잘하셨어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어렸나 봐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말대꾸 한번 못하고 살다 보니 남편과 싸우는 일이 종종 생기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어머니 편이었지만 점점 제 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남편은 완전히 제 편이 되어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제 편이 되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워낙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분이라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혼 때 친정에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하늘에 감사하기는 했지만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직장에 다니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빠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자주 찾아가지 못했어요. 주말에나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엄마가 보호자로 있었는데 엄마가 넘어져서 무릎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죠. 그때 저희 남편은 퇴직을 한 상태였어요.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남편은 자기가 아빠 병원에 보호자로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병실에 함께 있으면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죠. 답답하게 병원에 있으면서도 힘들다는 말 한 번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결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아빠 보호자로 있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시댁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에게도 전화를 해서 네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했지만 남편은 계속 저희 아빠 보호자로 있을 것이라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찾아가서 장인 병수발 드는 것을 그만하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럼 누가 보호자로 있냐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돌려보냈대요. 시어머니는 바로 저희 엄마가 입원해 있는 곳으로 찾아가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외아들인데 장인 병수발이나 들게 하냐고 했대요. 돈이 없어서 간병인을 못 쓰는 것이냐 해서 저희 엄마는 참 무안했다고 합니다. 엄마 병실에 갔더니 엄마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셨어요. 엄마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저는 바로 간병인을 구했어요. 친정아빠 병간호를 간병인에게 맡겼고 저희 엄마가 좀 나아지고 나서부터는 저희 엄마가 아빠 보호자로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재활치료를 잘 받으셔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수로 보였어요. 시어머니를 만나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어떤 거친 행동을 하게 될지 몰라서 두려웠습니다. 저희 엄마는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하세요.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수모를 준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화가 난다고 하십니다. 저도 화가 나기는 마찬가지고 아마도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2주 전쯤 시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살 결심을 했을 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것을 안 받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안 보고 살 것이라고 말해 놓았었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 뜻을 얘기해서 더 이상 전화가 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으니 문자를 한 거겠죠. 시어머니 문자를 받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전 일이 떠올라서 화가 나기도 했는데 꾹 참고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간병인 알아봐 드리겠다고 답장을 보냈는데 시어머니는 퇴근하고 저에게 오라고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가라고 전달하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바쁜 사람을 보내냐고 하더군요. 저는 더 바쁘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퇴근 후에 와서 본인 간병을 하라고 부른 것인데 남편이 오면 뭘 어쩌겠냐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싶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꾹 참고 대꾸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병간호하는 거 저희 엄마가 싫어해서 못해요. 시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퇴근 후에 남편에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간병인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아빠 병원에 계실 때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끄는 것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저희 아빠 보호자로 계속 있겠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간병인을 구했던 것이었어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 병문안을 갔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비꼬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시어미가 수술한 지가 언젠데 참 빨리도 왔네. 남편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제 편을 들어 말을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며느리가 시어미가 입원했다는데 간병도 안 하냐고 큰 소리로 말하셨어요. 다른 환자들 들으라고 그렇게 크게 말씀하신 것이었겠죠. 저는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어머님 간병 못한다고요. 저희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 사람이 간병하고 있을 때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엄마 찾아가서 간병인 구할 돈이 없어서 사위한테 간병시키냐고 따졌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서 지금까지 시댁 발길도 끊고 살았는데 어머니 간병을 하라고요? 일부러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크게 말했습니다. 앞자리에 계시던 환자분이 혀를 차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하시는데 제가 더 힘을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랑 영 끊고 사는 거 어머니가 한 행동 돌려받는 거예요. 앞으로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저희 엄마도 그때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저희 엄마 찾아가서 사돈 어려운 줄 모른다는 둥 막말하셨잖아요. 지금도 저희 엄마 그때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도 못 주무신대요. 제 말을 들은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차시면서 이런 요즘에도 저딴 노인네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저희 아빠 간병하는 거 어머니가 마음속으로만 싫어하시고 말았으면 제가 이렇게 한이 맺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희 엄마 찾아가셔서 무안을 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해서라도 어머니 간병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도 큰맘 먹고 문병 온 거예요.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으니 저희 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에게 시원하게 말을 했으니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로 있으려고 했으니까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아빠 병원에 계실 때 잘 하려고 했는데 나는 당신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틀린 말 한 거 없다고 다독여 주었어요. 만약 네가 우리 엄마 간병을 해주었다면 장모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냐고 하며 간병인 쓰면 되니까 아무 생각 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전화로 그날 있었던 일 전부 얘기해 주었어요. 엄마는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냐고 혼내셨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럼 시어머니 간병을 해야 하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괜한 소리를 네 앞에서 한 것 같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병원에 계시는 동안 자주 찾아뵈라고 하시더군요. 땡서방은 어쨌든 너희 아빠 병원에 계실 때 간병을 하려고 했으니 그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의 마음을 생각해서 주말에라도 시어머니 간병을 할까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댁과는 평생 왕래 없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런 생각이 드냐고 저에게 바보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속이 복잡하긴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고집쟁이인 시어머니와 남편의 고집을 꺾어 놓았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유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온 며느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사는 집을 시댁에서 해준 것이 아니에요. 분명 저희가 집값을 상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생색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온갖 생색을 내며 저를 부려먹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팩트를 알려드리며 저도 그동안 쌓였던 감정 모두 쏟아냈습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아이 둘 있습니다. 저도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12년이 되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2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집에 살림살이를 채워 넣었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집값을 상환하라고 했답니다.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이 집을 해준다고 생색은 다 내셨거든요. 그렇게만 알고 대출 없이 시작하는 것만도 어디냐 하며 좋아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기까지 했어요. 아이도 바로 가지려고 했습니다. 남편 벌이 정도면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제가 일을 안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곧바로 시부모님이 집값을 상환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으니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 남편과 엄청 싸웠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상환하라는 말을 할 거면 결혼 전에 했어야 했고 생색도 내지 말았어야죠. 남편도 웃겨요. 결혼 전에 이런 거 얘기했으면 자기랑 결혼 안 했을 거냐고 화를 내더군요. 제가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금세라도 터질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돈이 나가야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남편도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당장이라도 결혼 무르고 싶었네요. 사연글에서 보면 시댁의 억지에 초기부터 대응을 잘못한 것 때문에 탈이 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성격상 불합리한 것을 참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남편과 이혼안에 만회하면서 며칠 동안 싸웠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저는 속은 기분이 드는 것도 그렇고 남편이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혼하려고 했어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을 때였으니 복잡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몇 날 며칠을 빌었습니다. 자기 부모님과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하면서 빌더군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사과를 받아주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고집이 세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도 한동안 버티고 보자는 시기였습니다. 그게 정도껏 그러니까 지금까지 함께 살고는 있네요. 남편보다도 시어머니가 유세를 떠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집을 해줬다고 유세를 부리는 것인데 우리가 집값을 상환하고 있는 것이니 저희는 시댁에서 받은 것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집을 해줬다고 유세를 부릴 수 있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현 시세대로 상환하듯 매달 돈을 드렸거든요. 언젠가 한번 시어머니에게 제가 말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집을 해준 것처럼 생색을 내고 계셨거든요. 집값을 저희가 매달 상환하고 있는 중인데 어머님이 집을 해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장만한 것이라고 했죠. 결국은 나는 혼수를 해왔고 남편은 해온 것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내 앞에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저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비꼬더라고요. 말은 잘하네. 어른한테 그렇게 말대꾸하는 건 어디서 배웠니? 이러시길래 저희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옳지 못한 소리로 유세 떠는 사람에게 할 말은 꼭 하라고 집에서 교육받고 자랐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어른에게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못된 버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아 걱정이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어른도 잘못을 했으면 아랫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나이 많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강요한다면 아랫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저희에게 집을 해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생색은 그만두시라고 했어요. 아들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으니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혼수해온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돈까지 벌고 있으니 그 점도 고맙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했죠. 좀 강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말하는 중간중간 한숨을 쉬시며 별 말씀은 못 하셨어요. 이 일 때문에 또 남편과 엄청 싸웠습니다. 남편은 어른에게 말을 그렇게 했다고 기분 나빠했고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색을 내길래 할 말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싸웠죠. 남편에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이 세상 기분대로 살아가냐는 말도 했네요. 그냥 맹목적으로 어머님 편을 들고 싶냐고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어른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고집만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얘기하자더군요. 실컷 고집 부리다가 할 말이 없어지면 그만하자는 게 어른이냐고 당신의 이런 식의 태도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냐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친구에게 잘못해놓고 잘못 없다고 고집이나 부리고 있으면 놀림이나 받고 무시나 당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하는 말이 확대 해석이라 하더군요. 당신은 불리하면 이렇게 억지를 쓰는 것도 못된 버릇이니 꼭 고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듣기 싫다고 해서 남의 말을 확대 해석이라고 하고 말이 심하다 하는 것인데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본인이 불리하다고 인신공격이나 하고 대화를 회피해버리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되니 그런 버릇 좀 고치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해만 쌓이고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쌓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내 친구였다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부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얘기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야 오해가 쌓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요. 대화 중에 대화를 피한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함께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한 2년간 남편이 고집을 부리는 것 때문에 좀 힘들긴 했어요. 그 후로는 많이 고쳐져서 그런대로 살만합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버티고 고집 부리는 것 말고는 나쁜 점은 없는 사람이고 장점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많이 편안합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벌어서 5년 정도에 걸쳐 집값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를 좀 늦게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저희에게 집을 해준 것처럼 생색을 내셨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역할을 잘해 주었습니다. 아들도 그렇게 말을 하니 어머님은 좀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으면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하는데 어머님 고집은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말씀을 조심해서 하셨습니다. 괜한 말씀 하셨다가 제가 받아칠 것이 두려우셨겠죠? 제가 받아치면 고집을 부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남편까지 나서서 계속 어머님 말씀이 틀렸다고 할 것이 뻔하니까요.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예쁘게 봐주시는 분이세요. 남편과 대판 싸울 때도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던 것에 아버님이 한몫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12년,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에 시어머니에게 반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께 가끔 전화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것도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남편과 이미 이혼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부터 할 말을 하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는 마음대로 해도 쟤는 아무 말 못한다 생각하셨을 테고, 그렇게 되면 저는 속만 끓이다가 시댁과 연 끊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사연 속 주인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조차도 귀여워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시는 대로 움직여주기도 해요. 시어머니의 고집일 뿐이라 생각했던 일이 연륜에서 나온 지혜였는데 제가 잘 몰랐던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지극히도 드문 일이었답니다. 아가씨도 본인 엄마를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신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귀엽게 봐드릴 수 있으니 저도 나쁜 며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집 잘 왔다는 생각도 아주 가끔이지만 들긴 해요. 어찌되었든 저희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들만 보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할머니이시니까요. 그런 분과 연 끊고 살았다면 우리 아이들이 받을 사랑이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저 잘하고 사는 거 맞죠? 고집쟁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고집을 꺾어 놓았으니 제가 더 고집이 센 사람인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비밀인데 저 고집이 세긴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사연은 여자는 육아휴직을 3개월이나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던 남친과 남친 어머니에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살 평범녀입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너무 화가 났고 남친의 마인드도 너무 이상해서 파혼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여자는 다들 희생을 하는 것이라는 말에 제가 욱해서 저지른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해요. 저와 남친은 둘이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희 집과 남친 집에서 크게 지원받을 것은 없을 것 같아서 신혼집 구하는 것이며 혼수며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친 둘 다 모은 돈이 적지는 않았어요. 전세금만 해도 무시무시한 관계로 결혼하게 되면 빠듯하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최대한 작게 하고 함께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가에 알렸고 그 전에 양가에 인사를 드린 상태였어요.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에 남친 부모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남친 어머님은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결혼하면 얼른 아이부터 가져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평소 생각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출금 갚느라 아이를 바로 가질 수는 없을 것 같다고요. 남친 어머니는 여자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평소 생각대로 말씀을 드렸죠. 남자도 마찬가지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요. 제 말에 갑분싸되고 남친 어머님은 여자가 어쩌고 하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기분이 상해서 나중에 남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친은 자기 어머니 세대는 다 그렇지 않냐고 하더군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남친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굳이 피임을 하지 말고 생기면 낳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죠. 내가 임신하면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둘이 벌어도 빠듯하게 살면서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할 텐데 말이죠. 남친이 어이없는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글쎄, 남친 하는 말이 아이가 생겨도 막달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두세 달 쉬다가 복직하면 된다고 하더니 그 정도면 뭐 크게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휴직 기간에도 어느 정도는 돈이 나오니 괜찮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작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수당이 나오긴 해요. 남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말을 너무 쉽게 하길래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가 임신했을 때 평소와 똑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저는 남친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임신하게 되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좀 빨리 휴직을 할 수도 있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곧바로 복직할 마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내가 직접 아이를 키우다가 복직할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내가 휴직을 하는 기간이 길게는 2년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더군요. 무슨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끄냐고 하더니 자기네 회사 사람들을 보면 길어봐야 6개월 휴직하고 돌아와서 건강하게 일만 잘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비난하더군요. 일하기가 싫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니냐고요.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런 계획을 세우냐고 막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만 해서 남친에게 바로 따지지도 못했어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운동도 다닌다는 사람도 있다 하고 아이 낳고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친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3개월에서 6개월만 휴직을 한 다음 복직을 하면 그 후에 아이는 누가 봐줄 것이냐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나 남친 어머니가 봐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시터를 쓰면 된다길래 그럼 오빠는 아이 키우는 일에 전혀 하는 일이 없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친 말이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아이는 글쎄 엄마가 키우는 거래요. 남자는 돈만 벌어오는 것이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게 남자면 아내와 아이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어올 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남자는 돈이나 벌어오면 된다는 소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남자는 돈이나 벌어오면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따졌더니 글쎄 제가 이기적인 거랍니다. 남친이 정말 이런 덜 떨어진 놈이었나 했어요. 누가 이기적인 소리를 하는 것인지 생각해봐라. 내가 아이를 안 낳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냐?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를 못 가질 것도 없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러는 것 아니냐? 오빠 말은 내가 희생해서 오빠네 엄마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 아니냐? 오빠랑 오빠네 엄마가 이기적인 것이지 왜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하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다.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나와서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다음 날 남친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저는 믿음이 가질 않았습니다.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급급한 것 같은 느낌만 있어서 내가 왜 이런 인간이랑 사귀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을 생각해봤지만 남친은 생각이 바뀌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친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3일 뒤에 남친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 좀 해봤냐고 하면서 만나서 얘기하자 하더군요. 저는 이 결혼 자신 없다고 했어요. 오빠의 생각도 알게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머니 때문에 더더욱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남친은 자기가 엄마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자기 집에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인지 이미 다 들었고 어머님은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와 결혼이 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하다고 하길래 내가 그럼 착한 척 하려고 결혼해야겠냐 했어요. 그날 어머님과 오빠한테 실망한 것으로도 충분하니 그런 줄 알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나랑 헤어지고 아이도 낳아주고 돈도 잘 벌어오고 어머님 말씀대로 여자의 도리를 다하는 여자 만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계속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남친 어머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못 받았어요. 받으면 좋은 얘기 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남친 어머니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너무 뒤처진 소리를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니 아들이 너무 속상해한다고 하시면서 다시 잘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답장을 할까 말까 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니 그런 줄 아시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남친도 이제 포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전화와 톡이 오고 있습니다. 3년간의 연애 기간이 있는데 저라고 아쉬운 마음이 없겠어요. 남친이 저에게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이 사람이 변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제 뜻대로 해주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면 분명 딴소리를 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왜 나를 속였냐고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번 사연은 개념 없고 못돼 먹은 시댁 식구들을 한 명 한 명 참교육해 주었다는 사이다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는 3년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누군가와 대화 도중에 큰 소리가 나면 당황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던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시댁 식구들 하나하나 사이다를 날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무개념인 사람에게는 눈눈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친구 하나가 흥분할 만한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자기도 그런 상황이 오면 엄청 떨리기는 마찬가지라 하더군요. 근데 억지로 여유로운 척을 하는 것이래요. 그럼 상대가 더 화가 나서 실수를 하게 된다고. 시댁 식구들이 무개념으로 행동했던 데에는 남편이 중간 역할을 못했던 것도 꽤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며 기분 나쁘다는 말투로 얘기하기만 해도 눈물부터 나려는 성격인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저지른 만행들을 얘기해 볼게요. 남들이 저에게 화를 내거나 하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게 안 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할 말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준비된 사람은 못 당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 그나마 나은 분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저에게 마냥 잘해준 분들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남편은 위로 형이 하나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40이 다 된 사람인데 작년에 결혼을 포기했다고 선언하더라고요. 신우는 저와 동갑으로 아직 미혼입니다. 저희 결혼하고 매주 주말마다 아주버님과 신우가 저희 집에 왔었어요. 거의 1년간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술판을 벌였는데 참고 사느라 너무 힘들었네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저도 즐겁게 술자리를 함께 했어요. 근데 혼자 차리고 혼자 치우고 하다 보니 너무 싫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렇지만 보면 볼수록 아주버님과 아가씨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정상인이 아니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시부모님은 초반부터 저희를 만나면 여행을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꼭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여행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남아나 사이판 정도면 모르겠는데 시부모님은 저에게 유럽 여행을 보내달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유럽 여행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고 싶다고 매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부터 나도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유럽 여행 얘기를 꺼내실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혹시 유럽 여행 가시게 되면 저희 휴가 맞출 테니까 꼭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시어머니는 유럽 여행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희 경비까지 대주시겠다고 유럽 얘기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드렸더니 여행 얘기 그만하시더라고요. 여행 얘기가 사라지고 옷 얘기로 바뀌더군요. 시어머니는 옷 사진을 저에게 자꾸 보여주셨어요. 예쁘지 않냐고 저에게 자꾸 물으셨죠. 근데 예쁘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여주는 옷 예쁘다고 말하면서 제가 먼저 사달라고 했죠. 어머니, 이 옷 너무 예뻐요. 입으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어머니 사는 김에 저도 하나 사주세요. 이랬거든요. 시어머니는 무슨 시어머니가 며느리 옷을 사주냐고 하시더군요. 원래 다른 집들 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옷을 사주는데 모르셨냐고 했죠. 너무 서운하다고 했어요. 내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뭐 사줬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할 게 없어서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몇 번 그렇게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옷 사진 보여주는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싼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을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사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것들도 아닌데 그냥 시어머니 괴롭히는 재미로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걸 왜 본인에게 사달라 하냐고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집은 이런 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 사준다고 계속 우겼죠. 시아버지는 가끔 시어머니에게 하나 사주지 그러냐고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엄청 째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가 시어머니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사달라고 하며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무지하게 부담스러워해요.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신혼 때 아주버님과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술판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아주버님이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계속 조르더라고요. 저랑 나이 차이가 9살인데 제가 아주버님께 누굴 소개시켜 줄 수가 있을까요? 아주버님은 꼭 제 친구나 후배를 소개해달라고 콕 집어 얘기했어요. 나이도 나이지만 이렇게 무개념인 사람을 소개해줬다가 제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소개팅을 주선하겠어요? 주말에 아주버님과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또 소개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팩트를 얘기해 주었죠. 아주버님은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본인 나이보다 더 들어 보여서 40대 중반 이상으로 보이는데 내 또래 친구를 어떻게 소개해 주겠냐고 했죠. 경제력도 별로인 아주버님을 내 친구에게 소개해 주었다가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당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까 이제 소개팅 얘기는 그만하시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속으로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아주버님이 화를 낼까봐 겁이 났었는데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지는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 아주버님은 저에게 소개팅 얘기를 안 꺼냈습니다. 소개팅 얘기뿐만 아니라 말을 조심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욕부터 나오는 신우 얘기를 해볼게요. 신우는 저희 집에 와서 술판을 벌일 때마다 제 물건을 뒤적거리고 만지고 하면서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제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입어보고 달라고 하고 이 옷은 언제 샀냐? 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냐? 이런 소리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제 물건을 자기가 갖겠다고 통보하고는 가져간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우에게 내 물건 건드리지도 말고 가져가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거실로 나가서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제가 화를 내며 자기를 도둑 취급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실실 웃으면서 말하는데 어찌나 얄밉던지. 그리고 신우는 아주버님과 남편 들으라는 듯이 저에게 시댁에 가면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술 먹고 풀어요. 이러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풀 일인가요? 그 이후에 저는 드레스룸과 방문들을 모두 잠가 놓았습니다. 거실에서 술을 마시니까 화장실 말고는 갈 일이 없는 거죠. 신우가 여기저기 들어가려다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저에게 왜 문이 잠겨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가 내 물건 만지거나 가져가는 것이 싫어서 그랬다고 했거든요. 신우는 뭐 그렇게 치사하게 구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실실 웃으면서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는 것도 예의가 아닌데 아가씨는 도둑질까지 했다고요? 나에게 말도 안 하고 가져간 것도 있더라고. 그게 도둑질이란 것을 모르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웃으면서 말해 주었어요. 화장실 말고는 다 잠가 놓았으니 들어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나에게 정당한 이유를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요? 신우는 제가 자기를 도둑으로 몰았다고 눈물이 고여서 얘기하더군요. 오빠들 앞에서 피해자인 척하지 말라고 했죠. 아가씨는 도둑이 맞다고. 그걸 모르는 신우나 동생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오빠들도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더니 신우 표정 관리 안 되더라고요. 이쯤 했으면 빈정이 상해서 저희 집에 다시는 안 올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버님과 신우는 주말에 술판을 벌이러 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신우는 저에게 작정하고 시비를 거는 것 같았어요. 저보고 살쪘다고 결혼했다고 너무 퍼지는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실실 웃으면서 말하는데 제가 화를 낼 수도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신우는 마른 체형이고 저는 보통 체형이에요. 저도 날씬한 편인데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신우는 저에게 자꾸 살쪘다고 하면서 계속 거슬리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그랬어요. 아가씨는 너무 말라서 남자친구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아가씨는 얼굴에도 살이 없고 턱이 너무 각이 져서 얼굴도 부담스러운데 몸매까지 말라 비뚤어진 중년 남자 같아서 남자들이 여자로 안 보는 것 같다고 했어요. 먼저 먹는 양을 늘리고 살부터 좀 쪄야 할 것 같다고. 그리고 요즘 성형한 사람들 많은데 아가씨는 그 턱을 왜 지금까지 그냥 두었냐고 했더니 신우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울고불고 하면서 저에게 쌍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너 지금 새언니한테 욕지거리 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는데 계속 욕을 하더군요. 신우가 욕을 하거나 말거나 저는 끝까지 웃으면서 신우에게 말했어요. 턱이 너무 각이 졌다. 골반이 없어서 일자 몸매다. 이러면서 나는 좋은 마음으로 얘기해 준 것인데 왜 화를 내고 욕을 하냐고 했습니다. 신우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아주버님이 신우 뺨을 때렸더니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는 놀라는 척을 하면서 아주버님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큰 동생 뺨을 때리냐고 했죠. 그리고 신우에게 괜찮냐고, 그러니까 왜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술자리 분위기를 망쳐놓냐고 실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계속 욕을 하다가 아주버님이 결국 끌고 나갔어요. 그 후로 주말 술판은 없어졌네요. 지금도 가끔 남편에게 그때 있었던 일 얘기하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당신이 중간 역할 못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미안하다고만 해요. 신우에게는 지금도 가끔 웃으면서 놀려줘요. 너무 말라서 턱이 두드러져 보인다고 좀 많이 먹고 살 좀 찌라고요. 신우는 기분 나빠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저는 실실 웃으면서 농담으로 한 말을 가지고 뭘 그렇게 기분 나빠하냐고 하죠. 이렇게 되기까지 저 노력 많이 했어요. 판에 고민글 올렸다가 욕도 엄청 먹었고요. 친구들에게 얘기했다가 친구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중간 역할 해주기를 바라지만 말고 내 살 길 내가 찾아야겠다고요. 착한 며느리병 걸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할 말 다 해도 된다고요. 생각보다 큰일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남편이란 사람들 웃긴 게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강해져야 남편도 내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할 말 다 하면 남편도 옆에서 제 말에 맞장구를 쳐요. 야비한 놈이죠. 저는 이렇게 사는 거 만족합니다. 시댁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사연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소리 지르며 막말을 한 시어머니에게 평생 그렇게 막말을 하고 살 것이냐며 눈눈이 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아기 엄마예요. 저희 아기는 5개월이고 젖먹이 아기입니다. 남편과는 2살 차이 나고 결혼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했습니다. 기분 상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파혼하지 않고 결혼한 것을 보면 남편을 제가 많이 사랑했나 봐요. 저는 시댁이 너무 싫었어요. 친정 분위기가 좀 따뜻한 분위기라서 제가 가족들과 별 갈등을 겪지 않고 자란 것 때문인지 시댁에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시부모님은 상식 이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아들 결혼에 별 관심도 없는 분이었어요. 신혼집을 어디에 마련했는지, 식장은 어디를 선택했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을 가지면 돈을 내놓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돈 없다는 말만 하시다가 결국 2천만 원 보태주셨는데 온갖 생색은 다 내셨어요. 무슨 집 몇 채를 해준 것 같이 생색을 내셨습니다. 예단비랑 반상기, 이불, 녹그릇, 명품 가방 등등 챙겨서 시댁에 갔더니 제 앞에서 시어머니는 봉투 열고 돈을 세셨습니다. 아, 1,000만 원이네. 이러시고는 물건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다 점검했어요. 그리고 만족한 표정으로 변하더니 예, 너 예물은 적게 해라. 욕심내지 마. 라고 하셨죠. 눈치 없는 시아버지는 올 때 회는 안 떠왔냐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회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회를 떠갔거든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갈 때도 어디 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떠오라 하셨던 분이에요.
파혼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아니? 막내 며느리가 제일 만만하다. 저를 째려보듯이 보면서 이 말씀을 몇 번을 하셨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기선제압인가 싶었어요. 대꾸할 말도 떠오르지 않아 시어머니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다음번에 시아버지께서 오라고 하셔서 갈 때 시댁에 잘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사가지고 갔어요. 저희가 들고 간 것은 거들떠도 안 보고 시어머니는 이상한 소리만 하셨습니다. 너 땡땡이 시험 본다고 찹쌀떡 사줬다며? 그 떡이 맵쌀이 섞였나 보다. 걔가 떨어졌잖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촌 시동생이 임용시험 중이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찹쌀떡을 보낸 걸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험에 떨어진 것이 찹쌀떡을 사서 보낸 제 탓이라니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그 후에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너희 돈 버는 거 나한테 맡겨라. 내가 생활비로 쓰고 남으면 저축해줄게. 이러시더군요. 미친 사람인 줄 알았네요. 그냥 마음속으로 잘할 필요가 없는 분이구나. 잘하면 더 요구만 할 뿐이겠네. 이러고 잘하려던 마음 접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시부모님에게 축하한다는 말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다른 말도 안 했으면 제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부모님께 맛있는 거 사달라는 말도 한 번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너 친정 있잖아. 친정에 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 이러더라고요. 언제 제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했냐고요. 너 친정 있는데 내가 뭐 반찬이나 그런 거 해줄 필요 없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 원하지도 않았고 어떤 반찬이 먹고 싶다거나 하는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애 태어나면 친정엄마한테 키워달라고 해라. 내가 시어머니와 잠시도 함께 있고 싶지 않은데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겠냐고요. 도대체 이런 말씀은 왜 하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네요. 예정일이 보름 정도 남았을 때 시어머니는 백화점으로 저를 끌고 가셨어요. 이것저것 고르더니 한 40만 원 나오니까 20만 원은 내가 내줄 테니까 나머지는 꼭 갚아. 꼭 갚아야 된다. 이러고는 곧바로 너네 이제 명절에 올 때 나랑 아버지랑 봉투 2개로 해. 따로 주란 말이야. 이러시더군요. 아기 침대가 비싸니까 이런 거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너네 친정은 뭘 해준다니? 나는 이런 것도 해줬는데. 이러셨어요. 내가 굳이 병원 갈 필요 있겠냐? 너희끼리 알아서 잘 나아라. 너 친정 있잖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편이 이때 시어머니께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고 했더니 내 입 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냐고 성질을 내더군요. 아이 낳고 병원에 있는데 시어머니는 오셔서 10만 원이 든 봉투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칠순 때 너네 삼형제 200씩 준비하라고 통보하고 가셨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아이가 2.7kg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작다고 시어머니는 쟤 임신 중에 다이어트 했다며? 그래서 애가 저렇게 작게 태어났냐? 이러셨습니다. 이 말은 남편도 들었는데 그때서야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무런 중간 역할도 하지 않았으면서요. 저도 그동안 어른들께 잘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고 우리나라 며느리는 시댁에 좀 눌려 산다는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여러 가지 몰상식한 말들을 듣고도 그냥 흘려듣고 말았나 봐요. 근데 아이가 연관된 말을 들으니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찌 말을 그렇게 하시냐. 아이 가진 엄마가 어떻게 몸매 관리를 한다고 다이어트를 하겠냐. 확인된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냐. 대체 왜 그렇게 막말을 하시냐. 했더니 어른에게 싸가지 없게 군다고 하면서 그날 저녁에 친정엄마에게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얘가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 당황하셔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서 얘기하자고 하셨대요.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되고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무식하고 몰상식한 사람은 처음 본다. 이렇게 말하시고 이런 무식한 행동 다시는 못하도록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시댁과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지냈어요. 친정에서 명절 때마다 시댁에 선물을 보내고 그랬는데 답례는커녕 감사 인사조차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참고로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인데 아주버님들도 모두 결혼했습니다.
첫째 형님은 이혼하려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서 함께 나가게 되어 이혼 위기를 넘겼다고 해요. 거기서 아이도 낳고 살다 돌아왔는데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형님 친정에 전화해서 가정교육 어쩌고 하는 바람에 이혼 위기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둘째 형님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시댁과 연 끊고 살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고요. 시댁에서 첫째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저는 좀 의아스러웠어요. 형님이 가정교육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없이 따뜻한 형님이세요. 시댁에 할도리는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는 며느리가 저희 첫째 형님입니다. 첫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외국 나가서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진상 시어머니도 그립더라 하더라고요. 혼자 생각이 참 많았어요. 평생 시댁에 안 가고 살면 아이에게 뭐라 설명해야 할지도 난감했고 막상 간다고 해도 아이가 천박한 시어머니에게 뭘 보고 배울지도 걱정이었습니다. 말끝마다 막말인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돈을 봉으로 생각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뭐라 대꾸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한 거 안다고 하시면서 풀고 살자고 하시더군요. 근데 아버님은 막말을 안 하신다 뿐이지 몰상식한 것은 마찬가지인 분이시거든요. 남편에게 이런 전화가 왔었다고 했더니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길래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대화로 잘 풀리면 좋고 아니면 확실히 내 의사를 전달하고 연을 끊겠다 했죠.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본인도 제 편에서만 얘기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면 좀 그래서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갔습니다. 가보니 큰아주버님과 형님이 와 있더라고요. 잘 왔다고 하면서 그동안 많이 속상했지? 이렇게 형님이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네가 어른에게 따지듯이 말을 해서 화가 났다고 하시더군요. 역시나였죠. 저는 시어머니가 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사돈댁인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른 분이라고요. 그런 망발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을 보면 상식이 통하는 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형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앞으로 시댁에 안 올 것이라고 했더니 형님은 그 마음 이해한다고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안 데리고 온 이유도 어머님이 아이 태어났을 때 헛소리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말본새가 그런데 애가 보고 배울까봐 더더욱 여기 못 온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이렇게 당돌하게 말을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대꾸했죠. 어머님같이 무식한 분에게는 그래도 된다고요. 남편이 자기도 이제 여기 안 온다고 하면서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주버님 내외를 봐도 그렇고 우리를 봐도 그렇지 않냐고.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들까지 이렇게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려는데 도대체 시어머니 입에서 어떤 막말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전화로 풀고 살자고 하셔서 조금 기대도 하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적반하장을 하고 계시다고. 오늘 올 때 만약 어머님이 적반하장을 하면 연 끊을 것이라고 남편과 얘기하면서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첫째 형님께는 죄송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했죠. 형님은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본인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시부모님과 연 끊고 살더라도 우리 동서들과는 잘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웃으면서 여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형님이 참 부러웠네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 사람 평생 마음 안 풀릴 테니 그리 알고 사세요 하면서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부모님과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살아계신데 안 뵙고 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 마음에 좀 걸리지만 손주라고 해서 사랑해줄 분들도 아니니까요. 오로지 본인밖에 모르는 분들이니까요. 시어머니에게 더 모진 소리 못한 것이 좀 아쉬울 것 같지만 남편을 봐서 그 정도만 말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고 나니 좀 후련하네요.